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곳은 나에게 있어 일종의 도전이었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다. 낡았지만 아늑한 내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의점까지.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이 부는 소리거나 이웃의 소음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면 복도에서 듣기 힘들 정도로 낮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언짢았지만 곧 지나가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점차 더 분명해졌고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깨 그 소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복도로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복도의 끝, 오래된 소방장치가 있는 쪽에서 나는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장치 옆에는 웬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알아야겠다는 이상한 충동이 나를 이끌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모습이 더 뚜렷해졌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울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내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더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물었다. 이번에는 약간 더 강한 목소리로.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눈은 무언가에 홀린 듯 초점이 풀려 있었다. 더 섬뜩한 것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 비명도 울부짖음도 아닌 기이한 웃음소리였다는 것이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더니 흐느끼는 소리로 돌아갔다. 나는 그것이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 날 나는 복도에서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는지 관리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다. 아, 그 여자는 몇 년 전 이 아파트에서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소리가 들려도 두 번 다시 복도로 나가지 않았다. 여전히 그 흐느낌은 이어졌고 나는 그 소리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얼마 후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 일은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다. 하지만 때때로 밤에 혼자 있으면 그날의 일이 생각난다. 그리고 그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그 아파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까? 아마도 누군가는 아직도 그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신촌 괴담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의 바쁜 삶 속에서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일상적인 장소들이야말로 가장 등골이 오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금요일 밤 대학생이 능지는 친구들과 늦은 술자리를 마치고 신촌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다소 취기가 오른 상태임에도 은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지하철이 출발하기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었기에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구경했습니다. 신촌역 근처는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붐볐고 길거리의 노점상들은 마지막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작은 어묵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오뎅 하나 주세요. 은지가 주문을 하자 가게 주인은 웃으며 어묵 꼬치를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다 그녀의 시선은 역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은 허름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분명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에 은지는 얼른 시선을 돌렸지만 어디선가 계속해서 그녀를 응시하는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지는 빠르게 역 내부로 들어섰고 개찰구를 통과해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지하철역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기에 별로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세하게 들리는 발소리가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돌려 뒤를 흘끗 쳐다봤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딘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불안해졌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막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은지는 얼른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한 후 은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차 안에는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레 저편 창가 쪽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옆구석에 앉아있던 그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가 탄 열차칸은 이상하리만치 어두웠습니다. 갑자기 차가 터널로 진입하자 차 안은 더더욱 어둠에 잠식되었습니다. 은지는 혼자 온갖 상상을 하며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그 낯선 사람이 고개를 들어 은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섬뜩하기만 했습니다. 은지는 겁에 질려 얼른 다른 칸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일어서는 순간 그 사람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전혀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상한 중얼거림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저주하는 듯한 굉장히 낯선 언어로 이루어진 말들이었습니다. 마침내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역에 도착하자 은지는 의식을 되찾고 정신없이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열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돌아봐도 그 낯선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탈하게 그제야 주변을 둘러본 은지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신촌역에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꿈속에서 그 길고 긴 터널의 어둠 속을 유유히 떠도는 그 사람을 마주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이상한 체험은 한낱 꿈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 어둠에 시선을 또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난 한적한 시골 마을로 전입을 가게 되었다.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긴 작은 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큰 도시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좀 더 조용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다.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지만 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잘 관리되고 있었다. 전입한 첫날 나는 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잔뜩 자란 잡초들과 낡은 외벽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리고 집 뒤편에는 작은 숲이 있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숲이라고 불리곤 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다. 바로 숲에서 자주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쫓아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나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모든 걸 겪고 살아왔던 나로서는 그런 이야기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의 거리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이삿짐 정리가 거의 완료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창문이 쉴 새 없이 덜컹거렸고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바람 소리에 섞여 아주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도와주세요. 외로운 외침은 숲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창문 너머로 숲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이한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 순간 호기심과 공포가 교차했다. 나는 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누군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손전등을 챙기고 밖으로 나섰다.
바람 속에서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하게 들렸다. 도와주세요. 제발. 소리의 근원을 찾아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숲은 낮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우거져 있었고 나무들 사이로는 희미한 달빛조차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걸어 들어갔다. 한참을 걸었을까? 주변이 눈에 익지 않으며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때 발밑에서 찍찍거리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놀란 내가 손전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갑작스런 어둠 속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치지 않는 목소리. 도와주세요. 제발.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 목소리는 내 바로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나는 어둠 속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손전등의 스위치를 다른 손으로 더듬어 켰다. 빛은 숲의 어둠을 찢고 나가 앞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마른 낙엽과 장가지들만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도와주세요. 두려움이 한계에 다다른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돌아가야 했다. 서둘러 몸을 일으키고는 온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숲이 끝나는 지점이 가까워지자 그 소리도 점점 멀어졌고 드디어 잃어버린 숲을 벗어났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다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온몸을 가누기 힘든 피로감 속에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마을의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굳이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네 들었나? 숲에선 사람을 미혹시키는 유령이 있다고 하더군. 자네도 조심하게. 그제야 나는 그날 밤의 일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 후로도 그 집에서 몇 년을 더 살았지만 돌아보면 그날 밤 이후로는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은 적이 없었다. 다만 잃어버린 숲은 그저 주변의 낡은 숲으로만 남겨졌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도 때때로 나는 그 숲을 지나칠 때마다 희미하게 남아 그날 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도와주세요.